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보수 통합의 물꼬가 트인 것인지 과연 그런 평가가 맞는 건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와 과제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여하튼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 시민단체 주도로 만들어져 있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현재로서는 볼 수 있죠.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통추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의에 참여를 하기로 일단 정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태경 책임대표, 이게 지금 재미있는 것이 새로운 보수당은 8명의 현역 의원이 한 달간 돌아가면서 일단 대표를 하자 이렇게 정했다나 봐요. 물론 8명이 다 돌기는 힘들어 보이죠. 일단 첫 번째 대표가 하태경 책임대표인데 통합을 성공하려면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출발해야 한다.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제시했던 보수 재건 3원칙, 탄핵의 강을 건너서 개혁 보수로 새집에서 출발하자. 황교안 대표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확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탄핵, 공천권, 통합 방식, 그리고 대표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양쪽 일단 출발은 이제 양당이기 때문에 양당이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 준비위원장부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차기 이제 잠룡이기 때문에 과연 기득권을 어느 쪽이 쥘 수 있을 것인지 또 이제 당이 바라보기에 내 쫓긴 사람과 나온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네. 공천권과 대표는 물론 이제 국민 공천 100% 하자라고 나오곤 공동 대표 하자 이러면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될 것인지.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다 해결하고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당내당 통합이라는 게 쉽지도 않고요. 세력 대 세력 간의 통합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예. 가장 큰 것은 당이 어떤 뭔가를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뭔지 가치 통합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유승민 전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2년 전에 일들을 후회하면서 그때 결혼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친 것 결국은 나중에 가서 깨지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당시에 또 안철수 전 대표하고 함께 만들었던 통합신당하고 같이 그 당을 합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도 나중에 가서 헤어졌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뭔가를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지 사실은 나중에 하나의 당으로서 화학적인 결합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하고 어느 정도 같이 통합적인 방식으로 통합을 할 수 있겠는가. 예. 여기에 또 국민통합연대도 있죠. 그리고 지금 중도보수라고 하는 걸 지향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 쪽하고도 같이 손을 잡겠다고 하는 의사까지 표명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까지 통합의 효과들을 낼 수 있을 만큼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둘째로는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당장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각자의 지분이 있을 텐데 그 지분을 어떻게 그러면은 보장하면서 당을 통합할 것이냐. 그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거에 있어서 공천의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공천 룰은 어떻게 만들고 그 지분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 공천을 보장해 주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외부적 틀을 만들어서 통합 추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혼의 비율을 이제 많이 했죠. 근데 결혼이 이제 요즘에 이혼이 잦기 때문에 보통 이제 2번, 3번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수명이 길어지긴 했는데 합칠 때의 재산이 얼마였던 상관없이 헤어질 때는 일정 기간 살고 나면 또 그게 또 나름 기여도 얼마를 갖고 들어왔느냐 이런 걸 다 따져서 또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사실 이제 정당이라는 건 가치 집단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뭘 지향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여러 시민단체 내지는 정당에서 이제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안보라든가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지금 정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부분은 교집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타임 스케줄을 일단은 정해놨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우선 눈앞에 큰 그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큰 과제가 있죠. 총선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총선을 봤을 때 타임 스케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형준 그 추진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월 10일까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임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의 그 작업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이제 발표를 했지만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밑 작업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처럼 공천을 지분을 나눈다든가 뭐 공천관리위원회를 뭐 몇 명은 누가 하고 몇 명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할 가능성은 전 낮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정 부분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는 그런 부분에 공천을 하려면 공천 룰을 서로 합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천 룰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론조사를 할 때 그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당헌의 못을 박았어요. 책임당원하고 일반인 5대5 여론조사인데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책임당원은 자유한국당 당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합의가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양보를 해서 뭐 일반인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천 룰을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져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 일정 부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라든가 뭐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요하고 선대본부장이 중요할 텐데요. 당 대표에만 집중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당 대표 못지않게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선대본부장이 중요하니까 자리는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본인들이 할 역할이 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할 수도 있고 당 대표를 누가 하고 그리고 또 선대본부장을 또 보통 공동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일정 부분 배분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보는 분열한 적이 많지만 보수는 분열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합한 경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이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민의 여론의 압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각각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 성공 여부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래 한 3, 4년간 보수 각 당의 어떤 역사를 나중에 기술하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의 역사와 그 변혁점이 굉장히 비슷한데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합쳐서 바른미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나와서 현재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만약에 이 통추위를 통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또 이름이 바뀔 텐데 그래서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유승민 의원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유승민 꽃가마 태우는 식으로 보수통합 흘러가서 우리공화당 쪽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본인이 지금 한국당 의원인데 우리공화당 이번 통추위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공화당 의사를 대변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지 대권 후보 되기 위해서 한국당을 삼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제 이 3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절대 3원칙이라는 것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TK, PK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유승민이 백의종군한다면 그러니까 뭐 당대표든 지분이든 무엇이든 이전에 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있었던 갈등이든 뭐든 다 내려놓는다면은 진정성을 느끼겠다. 친박계 A 의원이 통합하면 탈당하겠다. B 의원은 대구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민심을 바로 알아라. 자, 이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을 결코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이제 영상 보면서도 하단에 자막이 있죠. 유승민 의원의 3원칙을 황교안 대표는 인정을 하고 공언할 수 있느냐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측근들을 통해서는 어차피 그거 다 받아들일 마음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황교안 대표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 문제가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크리티컬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제 탄핵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총선은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 그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총선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그 우파 진영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선택을 유도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심판도 작동했으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선택이 좀 더 작동하길 바라는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당에 대해서는 그 이제 중간 심판론이 작동하길 바라고 그 보수 진영에 대해서 우파 진영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선택, 과거에 대한 그 결과 그 부분은 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까지는 대구에서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의 지역구. 근데 거기에서 그 출구 전략을 짜주면 수도권으로 옮길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본인이 갑자기 수도권에 나오겠다고 할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통합이 되면 수도권의 선거를 이끌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에 나올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TK, PK 지역, 특히 TK 지역의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TK 지역은 항상 고민이 깊은 지역일 수밖에 없어요. 공천을 할 때. 사실 누구를 선택해도 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당선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표가 되는 사람은 전국 선거를 봤을 때 TK 지역이나 PK 지역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서 후보를 교체해주고 현역 의원을 교체해줘야 많이 전국 선거에 있어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서 선거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 유력한 지역은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은 현 상태가 변화하길 바라지 않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게 본인이 좋죠. 본인이 당선되길 바라고 본인이 그 전에 공천되길 바라니까 이 상태 그대로를 제일 바라니까 이런 얘기를 현상 유지적인 얘기를 하지만 근데 수도권 중심의 이제 선거 전략을 짤 때 수도권 의석수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현상 유지로 해서는 지금보다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TK 지역의 의원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전체 선거는 전략을 짤 때는 TK 지역 의원들의 의사만으로는 뭐 그렇게 전략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신선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또 이제 지지율 최근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추가가 된 새로운 정당 지지율 보여드렸는데 새로운 보수당은 3% 그리고 창당하면서 8명의 국회의원들이 뭐 청바지도 입고 티셔츠도 입고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 젊은이들에게 소구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인물 면면은 굉장히 지루하다는 평이 일색이었고 지지율이나 의원 수나 여러모로 봤을 때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그냥 한국당에게 흡수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3원칙이라는 것을 하태경 공동대표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에서 받아달라.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이미 통치위에서 그 대략 내용을 받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근데 물론 이제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이거 완전히 우리가 합의한 것은 아니다. 황교안 대표가 확증을 해줘야 된다. 이준석 확약을 해줘야 된다. 전 최고위원도 또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TK 쪽 의원들이,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추진위원회 만들고 3대 조건을 받아준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가서 황교안 대표한테 거세게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면 탈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지금 못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도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한테 집요하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치라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통합 작업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가서 이거 탄핵의 강은 못 건너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 상황에 가버리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새로운 보수당은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 사라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지율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 새로운 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어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새로운 보수당은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문 진영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강경한 우파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이미지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새로운 보수당 쪽이 수혈해주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서 투표를 할 때, 선거를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간에 서로 지금 원하는 네. 게 있는 거예요.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만들어서 통합의 효과에서 시너지를 만들 거냐, 이게 제일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선거와 관련돼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 있는데 한국당의 이번 총선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런 조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동의하는가?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의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라는 의견과 견제를 위해서 야당의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 전국이 49대 37, 서울이 48대 41. 그나마도 이제 전국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인천, 경기가 심각할 정도로 격차가 크죠. 현재 이제 대략적인 인구가 서울이 1,100만 정도 될 테고 경기, 인천 합쳐서 2,500만 정도 돼서 1,500만 정도 돼서 합쳐서 한 서울, 경기, 인천이 2,6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우파 쪽, 보수 정당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의 지지층들은 여기 답변을 잘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수치가 좀 보정될 필요가 있다.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치가 좀 보정돼야 될 필요가 예.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생각도 일리는 있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야당을 지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도나 무당층인데 그분들이 총선을 할 때 야당을 반드시 찍어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선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것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나 우파 진영에 실망을 하면 그 무당층이나 중도층은 아예 기권을 할 수 있거든요. 투표를. 예. 정치 혐오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치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보수적으로 받아들이고 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를 좀 보정할 필요가 있고 근데 또 여기에서 이제 이 수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추세를 볼 필요가 있는 건 이제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반드시 야당을 지지하지는 예. 않을 거기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는 그 적극적 투표층으로 이끌어내기 예.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고민을 계속해야겠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제 야당 심판론을 계속해서 최근에는 이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